저기요. 지금 저희 공항인데요? 유럽 여행 가는 길이에요. 병원까지 꼭 가야 해요? 구급차 안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김원태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립니다. 아들 내외는 아버지가 쓰러진 날 유럽 여행을 택했습니다. 홀로 병원 침대에 누운 김원태의 옆에는 보호자 연락 안됨이라는 메모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원태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침 6시 김원태는 늘 그랬듯 산책길에 나섭니다. 38년을 교단에 섰던 몸은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잊지 못했죠. 공원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던 순간 갑자기 왼쪽 손이 저려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더니 몸이 옆으로 기울어집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조깅하던 젊은 남자가 달려와 김원태를 부축합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가운데서도 김원태는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가리킵니다. 화면에는 아들 태호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죠. 여보세요? 김태호 씨죠? 아버님이 공원에서 쓰러지셨어요. 지금 119가 도착해서 강남성심병원 응급실로 가는 중입니다. 스피커폰으로 전환된 통화에서 태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곧 다른 목소리가 끼어듭니다. 누구야? 아침부터 왜 그래?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태호가 상황을 설명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수진이 전화를 뺏어듭니다. 저기요, 지금 저희 공항인데요. 유럽 여행 가는 길이에요. 병원까지 꼭 가야 해요? 아니, 그냥 응급처치만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시민의 목소리가 격앙됩니다. 아니, 지금 아버님이 쓰러지셨다는데 여행이 문제예요?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데 빨리 오셔야 합니다. 아, 진짜. 알았어요. 근데 저희 비행기 시간이 있어서요. 병원에 연락처 남길 테니까 뭐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전화가 끊깁니다. 구급차 안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김원태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립니다. 의식은 점점 멀어지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만은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김원태는 곧바로 검사실로 옮겨집니다. CT 촬영 결과 다행히 큰 혈관은 막히지 않았지만 뇌경색 전조 증상이 분명했습니다. 의료진은 보호자를 찾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간호사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지만 태호의 전화는 꺼져 있었죠. 환자분, 보호자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김원태는 힘겹게 고개를 젓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간신히 말을 이어갑니다. 괜찮아요. 제가 서명하겠습니다. 의료진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서류를 준비합니다. 입원 동의서에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하면서도 김원태는 담담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10년 그동안 혼자 견뎌온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병실로 옮겨진 김원태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 침대에는 중년 남자가 누워 있었는데 가족들이 북적북적 모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자녀들은 과일을 깎아주며 웃음소리를 냅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김원태는 눈을 감습니다. 태호야, 내가 어렸을 때는 아빠 손을 꼭 잡고 다녔는데
어린 태호가 아빠 나중에 커서 꼭 효도할게요. 라고 말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정말 믿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고, 외로운 노년은 없을 거라고 말이죠.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교체합니다. 어르신, 보호자분은 언제 오시나요? 아, 못 온다고 했어요. 간호사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다른 가족분은 안 계신가요? 아들 하나뿐입니다. 괜찮아요. 익숙합니다. 그날 밤 김원태는 잠들지 못합니다. 병실의 적막함 속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메아리칩니다. 병원까지 꼭 가야 해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못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새벽 3시 김원태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갑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기만 합니다. 한때는 수백 명의 제자를 가르쳤던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김원태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냅니다. 거기엔 은행 계좌번호와 금고,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죠. 30년간 조금씩 모은 돈, 아내 몰래 투자해서 불린 재산, 퇴직금까지 합치면 수십억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을 누구에게 줄까? 원래는 당연히 태호에게 줄 생각이었습니다. 외동아들이니까, 자신의 전부를 물려줄 사람이니까. 하지만 오늘 일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아들은 여행을 택했고 며느리는 비웃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원태는 수첩을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지만 김원태에게는 끝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끈이 끊어진 날, 홀로 서야 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병실로 돌아온 김원태는 침대에 누워 천천히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남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복수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치지만 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아침이 되자 의사가 회진을 옵니다. 김원태님, 오늘 상태는 어떠신가요? 보호자분은 오셨나요? 아직 안 왔습니다. 혼자서도 괜찮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차트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혼자 계시면 힘드실 텐데 요양보호사를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요양보호사라는 말에 김원태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오릅니다. 45년 전 자신이 버렸던 한 여인의 얼굴이 아련하게 그려집니다. 정희숙.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봅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이라는 이유로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첫사랑.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김원태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김원태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식사를 가져다 주었지만 입맛이 없었죠. 옆 침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북적이던 가족들과 함께 퇴원했나 봅니다. 병실에는 김원태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환자 보호자 연락 안 됨. 단독 입원 진행 중. 침대 옆 차트에 붙은 메모가 눈에 들어옵니다. 간호사의 손글씨였죠. 김원태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74의 나이에 이런 메모를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젊은 의사가 들어옵니다. 김원태님,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십니다. 하지만 재발 가능성이 있으니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해요. 내일 퇴원 가능하신데 모시러 올 분 계신가요? 김원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가시기엔 무리가 있으실 텐데요. 혹시 친척이나 지인분이라도? 없습니다. 혼자 갈 수 있어요. 의사가 나간 후 김원태는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부재중 전화도 문자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태호는 아직도 연락이 없었죠. 아마 유럽 어딘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김원태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갑니다. 병원 아래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족과 함께 걷는 환자들, 휠체어를 밀어주는 보호자들, 모두가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혼자였군. 그 생각이 든 순간 김원태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아들을 기다리지 않겠다고. 남은 인생은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김원태는 홀로 퇴원 수속을 밟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김원태는 곧장 서재로 향합니다. 책장 뒤에 숨겨둔 금고를 열자 각종 서류와 통장들이 나타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증서, 예금 통장들. 김원태는 하나하나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니다. 강남의 건물 2채, 판교의 오피스텔, 각종 우량주, 정기예금까지 모두 합치면 80억이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태호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김원태는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켭니다. 검색창에 유언장 작성법을 입력하려다가 손을 멈춥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죠. 김원태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냅니다. 45년 전의 일기였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에는 젊은 날의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1980년 3월 15일. 오늘 희숙이와 헤어졌다.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했다. 가난한 집 딸이라고, 우리 집안과 맞지 않는다고. 희숙이는 울지도 않았다. 그저 알겠다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다. 나는 비겁했다.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용기가 없었다. 김원태는 일기장을 덮습니다. 그리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이번엔 정희숙이라는 이름을 검색합니다. 하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김원태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 정희숙의 행방을 수소문합니다. 옛 친구들에게 전화도 하고 동창회에도 연락해 봅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에게서 단서를 얻습니다. 정희숙? 아, 그 친구 요양보호사 한다고 들었어. 어디서 봤는데? 아, 맞다. 서초구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봤어. 김원태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정희숙이 아직 서울에 있다니. 그것도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다니.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김원태는 서초구의 요양보호사 센터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닙니다. 세 번째 센터에서 드디어 정희숙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기는 망설여졌습니다. 4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김원태는 며칠을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병원에서 들었던 의사의 말이 떠오릅니다. 요양보호사를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그래,
그거였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정희숙을 고용하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김원태는 센터에 전화를 겁니다. 요양보호사를 구하고 싶은데요. 정희숙 씨를 지명할 수 있나요? 아, 정희숙 선생님이요? 가능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내일부터 가능할까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기다리는 동안 김원태의 손은 떨렸습니다. 정말 정희숙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 기억한다면 오히려 거부하지 않을까요? 여보세요? 정희숙 선생님이 내일 오전에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주소 확인해 드릴게요. 김원태는 주소를 불러주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둘러봅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집안이 눈에 들어옵니다. 김원태는 밤새 집안을 청소합니다. 창문을 닫고 바닥을 쓸고 가구를 정리합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초인종이 울립니다. 김원태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여인을 봅니다.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정희숙입니다. 짧은 백발,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45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정희숙도 김원태를 알아봤는지 잠시 멈칫합니다. 원태 씨? 희수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45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숙이 먼저 입을 엽니다. 이럴 줄은 몰랐네요.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왔는데.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면서 얘기하자. 정희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집 안으로 들어섭니다. 거실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김원태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정희숙은 거실을 둘러봅니다. 좋은 집에 사시네요. 부인은 어디 계세요? 10년 전에 떠났어요. 암으로. 아, 그러셨군요. 저도 혼자예요. 결혼은 했었는데 일찍 사별했죠. 김원태는 차를 내려놓으며 묻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냥 살았죠. 자식도 없고 혼자 살다가 몇 년 전부터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어요. 돈도 벌고 외롭지도 않고. 정희숙의 담담한 목소리에는 원망도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세월이 흘렀을 뿐이라는 듯이 말이죠. 미안해요. 그때는 지난 일이에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보다 정말 요양보호사가 필요하신 거예요? 김원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쓰러졌을 때 아들이 오지 않았다는 것, 며느리가 비웃듯 전화를 끊었다는 것을 말이죠. 정희숙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합니다. 힘드셨겠네요. 자식한테 그런 대접을 받으면 얼마나 서운한지 알아요. 이제는 혼자 살려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 내가 와줘서 고마워. 정희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신 공과 사는 구분해요. 저는 요양보호사로 온 거니까. 그렇게 정희숙은 매일 김원태의 집으로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돕습니다. 김원태는 그런 정희숙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아련한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어느 날 저녁 정희숙이 퇴근하려고 할 때 김원태가 말합니다.
희수가 잠깐만. 할 얘기가 있어. 정희숙은 현관에서 멈춰섭니다. 김원태가 서재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었죠. 이거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찍은 사진이야.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두 남녀가 서 있었습니다. 경복궁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정희숙은 사진을 보며 희미하게 웃습니다. 아직도 갖고 있었네요. 전 다 버렸는데. 미안해. 그때 정말 미안했어. 됐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들어도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정희숙은 사진첩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돌아섭니다. 하지만 김원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쉬는 날이지? 같이 저녁이라도 먹자.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원태 씨, 우리 이런 사이 아니에요. 전 그냥 일하러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정희숙은 집을 나섭니다. 김원태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45년 전에 놓쳐버린 인연을 다시 잡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임에도 정희숙은 평소처럼 출근합니다. 김원태가 놀라서 묻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 아니야? 어르신 혼자 계시는데 약은 누가 챙겨드려요? 그냥 왔어요. 정희숙은 무뚝뚝하게 말하며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아침 준비를 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김원태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외면했지만 정희숙은 이렇게 와주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정희숙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김원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희수가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요? 나랑 어디 좀 가자. 오늘만. 정희숙은 고개를 돌려 김원태를 봅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시려고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 경복궁? 정희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경복궁으로 향합니다. 일요일 오후의 경복궁은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젊은 연인들, 가족 단위 관광객들 사이로 두 노인이 천천히 걷습니다. 여기서 첫 데이트 했었지. 내가 한복 입고 왔었어. 그래요? 첫 데이트라 예쁘게 보이고 싶었나 봐요. 근정전 앞에서 두 사람은 잠시 멈춰섭니다. 45년 전 그날처럼 말이죠. 김원태가 말합니다. 그때 여기서 청혼했었지. 자리 잡으면 결혼하자고. 그리고 석 달 뒤에 파혼했죠. 정희숙의 담담한 목소리에 김원태는 고개를 숙입니다. 정말 미안해. 부모님 반대를 이기지 못했어. 비겁했어. 이제 그만해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 옛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경회루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연못에 비친 정각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벤치에 앉은 김원태가 갑자기 정희숙의 손을 잡습니다. 희수가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순 없을까? 정희숙은 놀란 표정으로 손을 뺍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린 이미 늙었어요. 게다가 전 당신한테 고용된 사람이고요. 그게 아니야. 진심이야. 남은 인생이라도 같이 살고 싶어. 정희숙은 벤치에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연못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원태 씨, 당신은 외로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들한테 서운하고 혼자가 무서워서. 전 그런 동정심으로 만날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야, 그게 아니. 됐어요. 집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경복궁 나들이는 어색하게 끝납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정희숙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합니다. 김원태는 다시 혼자 남겨집니다. 그날 밤 김원태는 서재에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정희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외로워서, 혼자가 무서워서 그녀에게 기댄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45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미안함과 그리움이 있었으니까요. 김원태는 컴퓨터를 켭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 사이트를 검색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건물과 오피스텔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이 재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말이죠. 다음 날 정희숙은 평소처럼 출근합니다. 어제 일은 없었다는 듯이 일상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김원태도 더 이상 개인적인 이야기는 꺼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납니다. 어느 날 오후 김원태에게 전화가 옵니다. 아들 태호였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죠? 유럽에서 막 돌아왔어요. 그래. 저번에 병원 일은 죄송했어요. 여행 취소하기가 어려워서. 괜찮으신 거죠? 김원태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괜찮다. 이번 주말에 찾아뵐게요. 맛있는 거 사들고 갈게요. 필요 없어. 오지 마. 아버지, 왜 그러세요? 김원태는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정희숙을 봅니다. 그녀는 거실을 청소하며 못 들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희수가, 네, 내가 결정했어. 재산을 어떻게 할지. 정희숙은 청소를 멈추고 김원태를 봅니다. 저한테 왜 그런 얘기를. 들어봐. 난 이제 가족이 없어. 아들도 날 버렸고, 나도 아들을 버릴 거야. 그래서 생각했어. 이 재산을 의미 있게 쓰고 싶어. 김원태는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며칠 동안 준비한 것이었죠. 요양원을 만들려고 해. 나 같은 노인들을 위한 곳. 그리고 나랑 같이 운영했으면 해. 내가 도와줘야 해. 정희숙은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받습니다. 거기엔 요양원 설립 계획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그냥 요양보호사예요. 아니야. 넌 누구보다 노인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야. 부탁이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속죄야. 너한테도 세상한테도. 정희숙은 서류를 내려놓고 한숨을 쉽니다. 원태 씨, 이런 식으로 과거를 보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 원하지 않아요. 보상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야. 나도, 너도, 우리 같은 노인들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합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정희숙이 먼저 입을 엽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래, 천천히 생각해. 그날 밤 김원태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듭니다. 비록 정희숙이 당장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거절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한편 태호의 집에서는 부부싸움이 한창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왜? 몰라. 오지 말래. 목소리도 차가웠어. 수진이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그때 병원에 안 간 게 걸렸나 봐. 어쩔 수 없잖아. 비행기 표도 아깝고. 그래도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뭐가 문제야? 살아계시잖아. 혹시 재산 정리하시는 거 아니야? 빨리 가서 확인해봐. 태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김원태는 받지 않습니다. 며칠 후
정희숙은 김원태에게 답을 합니다. 원태 씨 생각해 봤어요. 요양원 같이 운영하는 거요. 김원태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정희숙을 봅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첫째,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기. 둘째, 순수하게 사업 파트너로만 지내기. 셋째, 제가 불편하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게 하기. 그래, 다 받아들일게. 정희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런데 자금은 충분한가요? 요양원 설립이 쉬운 일이 아닌데. 김원태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충분하고 말고 평생 모은 게 있으니까.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립니다. 태호가 헐레벌떡 들어옵니다. 아버지. 김원태는 차갑게 아들을 봅니다. 오지 말랬는데.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태호는 정희숙을 발견하고 잠시 멈칫합니다. 누구세요? 요양보호사예요. 아버님 돌봐드리고 있어요. 태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정희숙을 보다가 다시 김원태에게 돌아섭니다. 아버지, 요양보호사가 왜 필요하세요? 제가 있는데. 김원태가 비웃듯 말합니다. 내가 있다고? 내가 쓰러졌을 때 넌 어디 있었니? 그건 정말 죄송해요. 힘들게 뺀 스케줄이라서. 아니, 내가 너한테 중요하지 않아서였지? 여행이 더 중요했잖아. 태호는 당황합니다.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아버지, 진짜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됐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돌아가. 아버지. 정희숙 씨, 손님 나가시는 것 같은데 배웅해 주세요. 정희숙은 난처한 표정으로 태호를 현관으로 안내합니다. 태호는 작은 목소리로 정희숙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저러시는지 아세요? 저는 그냥 일하러 오는 사람이에요. 가족 일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태호가 나간 후 김원태는 한숨을 쉽니다. 미안해. 불편했지? 괜찮아요. 그런데 아드님한테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니에요? 매정하다고? 내가 쓰러져 죽을 뻔했는데 여행이 더 중요했던 놈한테? 정희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 일에 끼어들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김원태와 정희숙은 요양원 설립을 위해 바쁘게 움직입니다. 부지를 알아보고 설계를 의뢰하고 인허가 절차를 준비합니다. 김원태는 자신의 재산을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김원태가 은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정희숙이 묻습니다. 정말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아드님한테는 하나도 안 남기고. 그래.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후회는 이미 충분히 했어. 너한테도 아들한테도. 정희숙은 복잡한 표정으로 김원태를 봅니다. 45년 만에 다시 만난 이 남자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우유부단함은 사라지고 단호하고 결연한 모습이었죠. 한편 태호는 집에서 수진에게 보고합니다. 아버지가 요양보호사를 쓰고 계셔. 곱게 생기신 중년 여자인데. 요양보호사? 돈 아끼시는 분이 왜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났대? 그게 이상해. 아버지 퇴직금은 거의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연금도 뭐 우리가 거의 받아서 썼으니까. 수진이 눈을 반짝입니다. 혹시 숨겨둔 재산이 있는 거 아니야? 그 여자가 뭔가 아는 것 같은데? 글쎄.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아예 안 만나려고 하셔. 바보야. 그럼 어떻게든 만나야지. 우리가 유일한 상속인인데. 며칠 후 태호는 다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이번엔 수진도 함께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정희숙이 문을 엽니다. 아버님 계신가요? 계시는데 만나지 않으실 거예요. 수진이 앞으로 나섭니다. 저희가 가족인데 못 만날 이유가 있나요? 비켜주세요. 정희숙이 난처해하는 사이 김원태가 거실로 나옵니다. 시끄럽게 왜 그래? 아버님, 저희예요. 수진이 능청스럽게 웃으며 다가갑니다. 아버님, 그동안 안부도 못 여쭤봐서 죄송해요. 유럽에서 아버님 선물도 사왔어요. 김원태는 차갑게 쳐다봅니다. 병원까지 꼭 가야 하냐고 물었던 사람이 무슨 선물을? 수진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건 제가 정신이 없어서 시아버지가 쓰러졌는데 김원태는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그날 통화 내용 다 기억하고 있어. 지금 저희 공항인데요. 유럽 여행 가는 길이에요. 병원까지 꼭 가야 해요? 이랬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게 119 구급대원이랑 나 부축해준 청년도 다 들었어. 태호와 수진은 할 말을 잃습니다. 김원태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제 정말로 나가. 다시는 오지 마. 두 사람이 쫓겨나듯 나간 후 정희숙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힘드셨겠어요. 자식한테 이런 말하기가. 아니야. 이제 시원해. 걸리적거리는 게 없으니까. 김원태는 쓸쓸하게 웃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정희숙은 차를 내오며 말합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화해하실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그럴까? 난 이제 모르겠어. 그렇게 김원태는 가족과의 인연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준비합니다. 정희숙과 함께 만들어갈 요양원, 그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말이죠. 하지만 태호와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이 말합니다. 뭔가 이상해. 아버님이 갑자기 돈을 쓰시는 것도 그렇고 그 요양보호사 여자도 수상해. 그래. 근데 아버지가 우릴 안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해? 방법이 있을 거야. 일단 아버님 주변을 좀 알아봐. 은행이나 부동산 중개소 같은 데 가서. 태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김원태는 그날 밤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합니다. 건물 매각 계약서, 요양원 설립 계획서, 그리고 유언장 초안.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인생이. 창밖을 보니 봄비가 그치고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김원태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비록 아들과의 관계는 끊어졌지만 새로운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정희숙과 함께 만들 요양원. 그곳은 자신처럼 외로운 노인들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혼자 남겨진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곳. 김원태는 그런 곳을 꿈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숙이 출근하자 김원태가 말합니다. 오늘은 요양원 부지 보러 가자. 경기도 양평에 좋은 곳이 나왔어. 네, 준비할게요. 그런데 원태 씨, 정말 괜찮으세요? 어제 일 때문에.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양평으로 향합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 말이죠. 양평의 부지는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공기 맑고 조용한 곳이었죠. 김원태와 정희숙은 텅 빈 대지를 걸으며 미래를 그려봅니다. 여기에 본관을 짓고 저쪽엔 산책로를 만들면 좋겠어. 텃밭도 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직접 기르신 채소로 요리하면 좋아하실 거예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김원태의 전화가 울립니다.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김원태 선생님, 요청하신 대로 유언장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번 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에 들르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원태를 정희숙이 걱정스럽게 봅니다. 유언장이요? 그래.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모든 걸 명확하게 해두려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한 식당에 들러 늦은 점심을 먹습니다. 순댓국을 먹으며 김원태가 말합니다. 희수가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이런 용기도 못 냈을 거야. 무슨 소리예요? 전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래도 고마워. 45년 만에 다시 만난 게 운명 같아. 정희숙은 아무 말 없이 숟가락질만 합니다. 마음이 복잡했죠. 김원태에 대한 미움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사랑이 다시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쌍한 노인을 돕는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한편 태호는 아버지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동네 은행이었습니다. 아버님,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본인이 아니시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아들인데도요? 아버지가 요즘 정신이 좀 이상하셔서 은행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태호는 할 수 없이 발걸음을 돌립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였습니다. 혹시 김원태 선생님 아시나요? 이 동네 사시는데. 아, 전 교장 선생님? 알죠. 최근에 건물 매각 문의하셨던데. 태호의 눈이 커집니다. 건물이요? 무슨 건물? 강남에 작은 상가 건물 있으시던데. 팔려고 하시나 봐요. 태호는 충격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건물을 갖고 있었다니. 그것도 강남에. 집으로 돌아온 태호는 수진에게 보고합니다. 아버지가 강남에 건물이 있대. 그걸 팔려고 한대. 뭐? 건물?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게다가 다른 재산도 더 있을 것 같아. 수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합니다. 지금 당장 가서 따져야 해. 우리가 상속인인데 함부로 팔면 어떡해. 하지만 아버지가 우릴 안 만나 주시는데. 그럼 법적으로 대응해야지. 변호사 찾아봐. 아버님이 치매나 뭐 그런 걸로 몰아서라도 재산 처분 막아야 해. 다음 날 김원태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유언장을 검토하며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전 재산으로 정희숙 씨와 공동 운영할 요양원을 설립하시는 거군요. 본인 지분을 갖되 아드님께는 아무것도 안 남기시고요. 한 푼도 주기 싫어. 내 재산인데 내 마음대로 못해? 혹시 아드님이 이의를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해요.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게 맞는 일이에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김원태는 정희숙과 만납니다. 커피숍에서 유언장 내용을 설명하자
정희숙이 놀랍니다.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요양원만 같이 운영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야. 내가 있어야 요양원이 제대로 굴러갈 거야. 나 혼자서는 못해. 그래도 이건 너무 부담 갖지 마. 이건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요양원에 주는 거야. 우리 같은 노인들을 위한 거지. 정희숙은 한숨을 쉽니다. 김원태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김원태는 강남의 건물을 정식으로 매물로 내놓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매수자가 나타났고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 소식은 곧 태호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진짜로 건물을 팔았대. 수진이 소리를 지릅니다. 미쳤어? 수십억짜리 건물을 우리한테 말도 없이? 변호사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면 막을 방법이 없대. 그럼 온전하지 않다고 만들어야지. 병원 기록 있잖아.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던 거. 그걸로 뭐라도 해봐. 태호는 망설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를 정신병자로 모는 건 너무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당신 바보야? 수십억이 날아가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당신 회사도 구조조정 중이잖아. 우리 애들은 어떻게 키울 거야? 결국 태호는 변호사를 통해 아버지의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유는 고령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였습니다. 법원의 통지서를 받은 김원태는 분노합니다. 이놈이 감히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 정희숙이 진정시킵니다. 화내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아요. 아니, 이게 화 안 낼 일이야? 지 애비를 미친놈 만들려고 하는데. 김원태는 즉시 자신의 변호사에게 연락합니다. 그리고 맞대응을 준비합니다.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고 각종 서류를 준비합니다. 법정 다툼이 시작되자 부자 간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태호는 아버지가 요양보호사에게 홀렸다고 주장하고 김원태는 아들이 돈에 눈이 멀었다고 맞섭니다. 어느 날 정희숙이 김원태에게 말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어요. 그냥 아드님이랑 화해하시는 게. 화해? 날 정신병자로 몰고 가는 놈이랑? 그래도 부자지간인데. 부자? 내가 죽어가는데 여행 가는 게 부자야? 이제 그만해. 끝까지 갈 거야. 김원태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때는 전부였던 아들이지만 이제는 그저 재산을 노리는 남일 뿐이었습니다. 정희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김원태를 바라봅니다. 45년 전 헤어졌을 때보다 지금이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아들과 법정 싸움을 하는 노인의 모습이 너무나 처연했습니다. 원태 씨, 제가 곁에 있을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김원태는 정희숙의 손을 잡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폭풍 같은 시간을 견뎌냅니다. 한편으로는 요양원 준비를 계속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정 싸움을 이어갑니다. 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리던 날, 김원태는 정장을 차려입고 법정에 들어섭니다. 맞은편에는 태호와 수진이 앉아 있었죠. 부자가 법정에서 마주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방청석의 사람들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판사가 사건 개요를 읽습니다. 원고 김태호 씨는 피고 김원태 씨가 고령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고 주장하시는군요. 태호의 변호사가 일어섭니다. 네, 재판장님. 피고는 최근 뇌경색으로 쓰러진 병력이 있으며 이후 급격한 행동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고용한 요양보호사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며 재산을 처분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가 벌떡 일어납니다. 재판장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판사가 제지합니다. 피고 측 차례에 말씀하십시오. 김원태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피고는 최근 실시한 정신감정에서 완전히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재산 처분은 오래전부터 계획한 요양원 설립을 위한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원태는 아들의 얼굴을 봅니다. 한때는 자신의 전부였던 아이가 이제는 재산만 노리는 타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휴정 시간에 복도에서 태호가 다가옵니다.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그냥 예전처럼 살면 안 돼요? 예전처럼? 내가 쓰러져도 여행이 더 중요하고 은행이랑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내 재산 캐내려고 했던 그 예전 말이냐? 그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김원태가 차갑게 웃습니다. 넌 날 정신병자로 몰고 있잖아. 그게 아들이 할 짓이냐? 아버지가 정상적이지 않으시잖아요. 갑자기 재산을 다 처분하고 모르는 여자랑 사업한다고 하고. 모르는 여자? 정희숙은 내가 45년 전에 사랑했던 사람이야. 내 엄마 만나기 전에. 태호가 놀라서 얼을 뜹니다. 수진이 달려와 남편을 끌어냅니다. 뭐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 김원태는 쓸쓸하게 돌아섭니다. 법정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숙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 예상했던 일이야. 재판은 계속됩니다. 양측은 증거와 증인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다툽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증언이 나옵니다. 119 구급대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것입니다. 그날 환자분이 쓰러졌을 때 보호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분이 여행이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병원까지 꼭 가야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법정이 술렁입니다. 판사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증인, 확실합니까? 네. 너무 충격적이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환자분은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보호자를 기다리셨는데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방청석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태호의 변호사가 급히 일어납니다. 그것과 재산 처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김원태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판사가 정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일에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원을 나온 김원태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정희숙이 곁에서 팔을 잡아줍니다. 수고하셨어요. 힘드셨죠? 아니야. 오히려 시원해.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으니까. 그날 저녁 태호의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구급대원이 증인으로 나올 줄은 몰랐잖아. 수진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어떡해. 사람들이 다 우리를 나쁘게 볼 거야. 태호도 당황합니다. 그때 당신이 전화를 받지 말았어야 했어. 뭐? 지금 나 탓해? 당신이 아버지 재산 숨긴 거 몰랐다고 나한테 책임 떠넘기는 거야? 부부싸움이 밤새 계속됩니다.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점점 더 추악해져 갔습니다.
한편 김원태는 정희숙과 함께 요양원 설계도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1층은 의료시설, 2층은 생활공간, 3층은 취미활동실로 하면 어떨까? 좋아요. 옥상에는 정원도 만들고요. 두 사람은 미래를 그리며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김원태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희수가 재판이 끝나면 우리 정식으로 같이 살면 어떨까? 정희숙이 놀라서 김원태를 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동거인으로라도.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게 서로 힘들잖아. 정희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재판도 끝나지 않았고 요양원도 만들어야 하고 그 얘기는 나중에 해요. 김원태는 아쉬워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두를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김 선생님, 좋은 소식입니다. 건물 매매가 무사히 완료됐습니다. 대금도 입금됐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아드님 측에서 화해를 제안해 왔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하는데요. 김원태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거절합니다. 재판 끝까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원태는 창밖을 봅니다. 봄이 완연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죠. 정희숙이 차를 가져옵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그냥 홀가분해서. 후회 안 하세요? 아드님이랑 이렇게 되는 거. 김원태가 정희숙을 봅니다. 후회? 아니야. 오히려 늦었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어. 그때 김원태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저 며느리예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김원태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도 소용없어. 아버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태호 씨는 정말 아버님을 사랑해요. 제가 잘못 부추긴 거예요. 그만해. 법정에서 보자고. 김원태는 전화를 끊습니다. 정희숙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며느님이었어요? 그래.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재판이 불리해지니까 그러는 거겠지. 그래도 사과하는데. 늦었어. 너무 늦었어. 김원태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이미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판결이 나오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김원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섭니다. 하얀 머리카락이 부쩍 늘어난 모습이 보입니다. 이 재판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증거였죠. 정희숙이 아침을 준비하며 말합니다. 오늘로 끝나겠네요. 긴장되세요? 아니, 오히려 편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 두 사람은 함께 법원으로 향합니다. 법정 앞에는 이미 태호와 수진이 와 있었습니다. 태호가 다가오려 하지만 수진이 팔을 잡아 제지합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방청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동네에서 꽤 화제가 됐나 봅니다. 부자 간의 재산 다툼, 그것도 수십억이 걸린 싸움이었으니까요. 판사가 입장하고 판결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판결을 선고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판사가 계속 말합니다. 피고 김원태 씨는 정신감정 결과 완전히 정상이며 재산 처분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원고 측이 주장하는 요양보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도 증거가 없습니다. 수진이 벌떡 일어섭니다. 재판장님, 이건 불공평해요. 저희가 유일한 상속인인데 법정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판결은 이상입니다. 법정을 나온 김원태는 깊게 숨을 쉽니다. 정희숙이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김원태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이겼는데 기쁘지 않으세요? 기쁘긴 뭐가 기뻐. 자식이랑 법정에서 싸워서 이긴 게 뭐가 좋아. 그때 태호가 쫓아옵니다. 아버지, 아버지. 김원태가 돌아봅니다. 태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 끝내실 겁니까? 그래. 끝이야. 이제 남남이야. 아버지, 전 아버지 아들이에요. 철륜이란 말이에요. 김원태가 쓸쓸하게 웃습니다. 철륜? 내가 죽어가는데도 안 온 그 철륜 말이냐? 은행이랑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내 재산이나 캐내려던 그 철륜? 그건 아니면 임신하겠다며 다달이 돈 달라고 했던 그 철륜? 한 달에 500만 원씩 받아가더니 스트레스 받아서 임신이 안 된다고 또 여행비 1,000만 원 달라고 했지? 내가 얼마나 줬는지 알아? 3년 동안 2억이 넘어. 태호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건 수진이가 내 아내잖아. 내가 관리를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시험관 시술비라고 받아간 돈으로 명품백 사고 제주도 호캉스 가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태호가 움찔합니다. 아버지가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란 것이죠. 됐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잘 살아. 김원태는 정희숙과 함께 법원을 떠납니다. 뒤에서 태호가 계속 부르지만 돌아보지 않습니다. 차 안에서 정희숙이 묻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마지막 기회인데. 괜찮아.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우리 요양원 이름 뭐로 할까? 정희숙은 김원태가 화제를 돌리는 걸 알지만 더 묻지 않습니다. 황혼의 집은 어때요? 노을처럼 아름다운 황혼을 보내는 곳. 좋네. 황혼의 집이라. 그 후로 김원태와 정희숙은 요양원 개원 준비에 매진합니다. 건축이 시작되고 직원을 채용하고 각종 인허가를 받습니다. 바쁜 나날이었지만 김원태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공사 현장을 둘러보던 중 정희숙이 말합니다. 원태 씨, 이제 생각해 봤어요. 같이 사는 거요. 김원태가 놀라서 정희숙을 봅니다. 정말?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결혼은 아니에요. 그냥 동거인으로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소박한 이사를 합니다. 김원태의 집에 정희숙의 짐이 들어오고 2개의 방을 쓰기로 합니다. 비록 45년 전의 열정은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는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한편 태호의 집은 파탄 지경에 이릅니다. 재판 비용에 회사 구조 조정까지 겹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부부 사이도 최악이 됐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괜히 재판까지 가서. 수진이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이 부추겼잖아. 재산 찾아야 한다고. 그럼 당신이 평소에 아버님한테 잘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나 탓이야?
매일 반복되는 싸움에 지친 태호는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으니 이사 갔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양평 쪽이라고 하던데 요양원 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태호는 망연자실합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 없이 몇 달 후 황혼의 집이 개원합니다. 김원태와 정희숙은 첫 입소자들을 맞이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 가족에게 외면받은 노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가 이제 여러분의 집입니다. 정희숙이 따뜻하게 맞이하고 김원태가 시설을 안내합니다. 입소자들의 얼굴에 조금씩 미소가 번집니다. 저녁 식사 시간, 큰 식당에 모인 노인들이 함께 밥을 먹습니다. 김원태도 그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의 집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주는 곳이죠. 한 할머니가 눈물을 훔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곳을 만들어주셔서. 김원태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아줍니다. 자신도 똑같은 처지였으니까요. 가족에게 버림받고 혼자 남겨진 노인.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밤이 되자 김원태와 정희숙은 옥상 정원에 올라갑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앉습니다. 희수가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이런 일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예요? 원태 씨가 결심하고 실천한 거죠. 그래도 45년 만에 다시 만난 게 이런 인연이 될 줄은 몰랐어. 정희숙이 미소 짓습니다. 운명이었나 봐요. 젊어서는 못 이뤘지만 늙어서라도 함께하라고. 두 사람은 손을 잡습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요양원이 개원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황혼의 집은 입소문을 타고 점점 유명해졌고 입소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김원태는 매일 아침 입소자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정희숙은 그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김원태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직원이 들어옵니다. 원장님, 면회 오신 분이 있는데요. 누구지? 김태호라고 하시는데. 김원태의 손이 멈춥니다. 아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접견실로 안내해. 접견실에 들어가니 많이 야윈 태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한때 잘 나가던 회사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왜 왔어? 태호가 고개를 숙입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 와서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수진이는 이혼하자고 합니다. 재산도 없는 남자는 필요 없다고. 김원태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봅니다. 한때는 미워했지만 이렇게 초라해진 모습을 보니 측은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갔어야 했는데 돈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못했습니다.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가족이 뭔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너무 늦었지만. 김원태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그래, 늦었다. 너무 늦었어. 아버지.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다시 시작할 수는 있을 거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내 인생을 말이야. 태호가 고개를 듭니다. 아버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김원태가 쓸쓸하게 웃습니다. 내가 널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날 버렸지. 내가 쓰러졌을 때 넌 여행을 택했잖아. 그때 우리 부자 관계는 끝난 거야. 정말 용서할 수 없으신가요? 용서는 이미 했어. 하지만 관계를 회복하는 건 다른 문제야. 난 이제 여기서 새로운 가족들과 살고 있어. 너도 내 길을 가. 태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일어섭니다. 떠나기 전에 돌아서서 말합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김원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태호가 나간 후 정희숙이 들어옵니다. 아드님이었어요? 그래. 마음이 아프시죠? 조금. 하지만 후회는 없어. 이게 맞는 결정이야. 그날 밤 김원태는 일기를 씁니다. 오늘 태호가 왔다. 많이 변해 있었다. 고생을 했나 보다.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돌이킬 수는 없다. 어떤 관계는 한번 끊어지면 다시 이어질 수 없는 법이다. 천륜이라고 해도. 며칠 후 요양원에서는 가을 축제가 열립니다. 입소자들과 직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김원태와 정희숙은 행사를 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입니다. 원태 씨, 이리 와보세요. 할머니들이 춤추신대요. 그래, 나도 춰야 하나? 당연하죠. 원장님이 빠지면 어떡해요. 음악이 흐르고 노인들이 하나둘 춤을 춥니다. 김원태도 정희숙의 손을 잡고 춤을 춥니다. 서툴지만 행복한 춤이었습니다. 희수가 행복해? 네, 행복해요. 원태 씨는요? 나도. 이렇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해. 축제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밤, 김원태는 옥상에 올라갑니다. 가을밤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인생이란 게 참 묘하다. 74세 새로운 시작을 하다니.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정희숙이었습니다. 잠이 안 와요? 그냥 바람 쐬러 왔어. 너는? 저도요. 원태 씨 찾으러 왔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봅니다. 희수가 우리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하게 살자. 그럼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요. 정희숙이 김원태의 팔짱을 낍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야경을 바라봅니다. 1년 후 황혼의 집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요양원이 됩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 세심한 돌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노인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김원태와 정희숙은 이제 완전히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비록 법적인 부부는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했습니다. 어느 날 김원태는 정희숙과 함께 남해로 여행을 떠납니다. 젊은 시절 함께 가고 싶었던 곳이었죠. 바닷가에서 두 사람은 사진을 찍습니다. 환하게 웃는 두 노인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깁니다. 정희숙이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이 사진 SNS에 올릴까요? 그래. 캡션은 뭐라고 쓸 거야? 정희숙이 잠시 생각하더니 휴대전화에 글을 씁니다. 죽을 때 곁에 있어준 사람에게 내 인생을 줬습니다. 김원태가 놀라서 정희숙을 봅니다. 그건 너무 심하지 않아?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원태 씨가 쓰러졌을 때 곁에 있어 준 건 저예요. 가족은 없었고, 김원태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하지만 정희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진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고마워, 희수가.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저도요.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해변을 걷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황혼이었습니다. 김원태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황혼이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호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SNS를 통해 이곳에 왔다는 걸 알고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차마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버지, 행복하세요. 이제야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사시는 것 같네요. 태호는 돌아섭니다. 이제 정말로 아버지를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하며 김원태와 정희숙은 여행에서 돌아온 후 다시 요양원 일에 매진합니다. 그들이 만든 황혼의 집은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두 사람도 그곳에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냅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노인이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야기. 그것이 김원태의 이야기였습니다. 비록 아들과의 인연은 끊어졌지만 더 많은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황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김원태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